나이동입니다. 박수 쳐주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이게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저한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밸루에이션 가지고 이 타입 한 세션 해달라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다른 사람 하긴 또 그렇고 저보고 해달라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긴 했는데 내용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거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밸루에이션을 이제 처음 설명하는 뭐 기술적인 걸 이렇게 한 시간 안에 다 설명하기는 너무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떤 그동안 제가 이걸 처음 본 게 2000년도에 CMU 가서 배웠으니까 벌써 14년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머지 진행하면서 소개해드리면 될 것 같고, 제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저희 회사가 뭐하냐면 해운회사 운영했었어요. SI 운영. 근데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외국에 갖다 파는 게 우리 업이거든요. 굉장히 잘 되는 요즘에. 이제 근데 그게 가능하게 된 계기가 뭐냐? 그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좀 보니까 젊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쵸? 젊으시. 관심이 어느 정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좀 한번 중간에 한번 이렇게 질문, 왜 그렇게 가능하냐 이런 거 질문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여러 번 나눠드린 자료하고 여기 띄울 자료하고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다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다르게 버전을 만들었고요. 핵심 내용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 일단 한번 시작하기 전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그럼 이제 ATM이라고 하죠. 보통 ATAM, Architecture Trade-off Analysis Method 라고 하는 거를 써보거나 알고 계신 분. 예, 많이 계시네요. 비교적 한 5분 손 드셨는데, 제가 14년 전에, 그러니까 2000년, 2001년 그때 세미나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란 말을 하면 그게 뭐냐 그래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애플리케이션 아키텍처는 아키텍처지 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냐. 그랬었는데 벌써 14년 사이에 많이 발전한 것 같고요. 근데 그 ATEM이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밸루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는 ATEM을 만든 사람한테 직접 교육을 들었거든요. 14년 전에. 그리고 그분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몇 번 했어요.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제가 이렇게 금융회사나 좀 이제 대형 시스템에다 그걸 적용하는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는데, 어떤 한계나 또는 이제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ATEM에 대한 디테일한 뎁스는 제가 이렇게 웹에 가서 쳐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후배들이 뭐 한글로 번역해서 자기들끼리 블로그에다 띄워놓은 게 잔뜩 있더군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새로 이야기하는 건 별 의미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틀은 두고 그걸 실제 적용할 때 어떤 부분이 한계가 있고 어떤 걸 좀 바꿔야 되는, 이런 걸 제가 설명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아키텍처 이밸루에이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평가인데, 사실 이게 이제 어디에 필요하냐면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왜 그렇게 돼야 되죠? 아니 별 필요성을 사실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바뀐 소프트웨어 업의 변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SI 업이었잖아요. 레이버 산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패키지 산업으로 대변하잖아요. 프로덕트 기반의 산업으로 좀 바꿔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실제로 2년 전만 해도 프로덕트 기반으로 판매된 게 별로 없었어요. 프로덕트를 팔았다가 SI로 딜리버리해서 사고 많이 나고. 근데 2년 사이에 저희 회사가 굉장히 많이, 디테일한 숫자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이 변했어요. 그때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되면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실제로 비즈니스의 발전이 가능한지 그거를 이렇게 다 기술자도 있고 여기 보면 경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다 말하는 그렇고 그래서 사례로 한번 설명해보자. 몇 개 사례를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시작은 이분이 리카즈만이에요. 이분은 되게 나이 드신 교수님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에이템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분이 이분인 거죠, 사실. 14년 전에 만났는데 그때 44살이었으니까 지금 대충 50대 후반 됐겠죠. 이분이 그 와이프가 중국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하와이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하와이 와이키키 대학교에서 교수하면서 하와이 살아요. 한국에도 몇 번 왔었어요. 저희 가족들과 식사도 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에이템의 그 사상, 그게 이거거든요. 에이템 큰 그림 이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왜 이 디시전 할 때 그 어트리뷰트를 가지고 어떤 디시전을 만들어 놓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그거에 대한 걸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공유를 하게 됐고요. 그 태권도도 좋아해요. 태권도 뭐 블랙벨트 막 따고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논의도 많이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논문을 한 몇 편 썼어요 국내에. 그래서 제가 마르미 3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마르미 3라는 방법론을 좀 보신 분? 별로 없네요 의외로. 젊은 분들이 많으죠. 정말 한 분 이게 마름이라는 방법론 들어보신 거 없어요? 그 마름이 3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 마름이 3의 아키텍처 단계라는 거를 제가 넣고 거기다가 아키텍처 개발 방법론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벌써 13년 전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제가 아키텍처 관련 논문을 몇 편 썼어요. 라고 국내 학회에 발표했었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이 개념을 이제 넣어서 이제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후배들이 그거를 많이 받아서 최근에는 NCS라고 국가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는 직무를 정의를 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직무 정의하는 표준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는 이런 일을 한다라는 그 직무 정의할 때 그 핵심 그 업무 흐름에 그게 반영이 됐어요. 그 흐름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이 프로파게이션 된 셈이죠. 근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고요. 이것도 번역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번역도 됐는데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야기해야 될 게 이 평가라는 말의 뜻인데요. 이걸 어떻게 경험을 해봐야 돼. 우리가 보통 평가 그러면 레이팅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뭐 레이팅하고 평가하고 그 뜻의 차이를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김 대표님 아는 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우리가 평가 그러면 감리 같은 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뭐 진단 이런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자동차의 아키텍처를 평가해봐. 그러면 이거 몇 점짜리야? 이렇게 묻죠. 그럼 이게 60점짜리야? 그럼 낙찰점이네. 그럼 끝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영어의 단어에 보면요, 레이팅도 있고요, 어세스먼트도 있고요, 밸리데이션도 있고요. 근데 이밸리에이션이거든요. 근데 이밸리에이션은 사실 정확한 의미로 한국어의 평가라는 뜻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 그 후배들도 이 블로그 쓴 거 보니까 한 7, 8알이 이밸리에이션 자체를 오해를 하고 쓰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금융회사에서 차세대를 구축을 한 거예요. 다 했어요. 해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든 아키텍처가, 우리 회사 아키텍처가 괜찮은지 좀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럼 아키텍처 이밸리에이션을 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딱 갖다 놓고 아키텍처 이밸리에이션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말이에요. 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이밸리에이션에서 말과는. 오히려 그거 이제 한 표현도 더 정확한 그 표현을 하면 진단과 같은 말이에요. 진단. 근데
오히려 좀 비슷한 거는요, alignin이라는 말이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뜻을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듣고 바로 웹에 가서 에이템과 관련된 블로그들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한국 그 후배들이 한글로 쓴 거는 이제 오해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자기가 이별레이팅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다 봤더니 이거는 뭐 평가만 하고 별 방법을 모르겠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여기 보면 이 PASM 이게 뭐냐면 Performance, Availability, Security, Maintainability거든요. Ability들이 ability들. 얘네들은 뭐냐 비기능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키텍처에 있어서 비기능 속성이 갖고 있는 어떤 임팩을 강조한 거예요. 그 최초의 아이디어였어요. 전 세계 최초. 그게 이제 90년대 말에 만든 거였죠.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논문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 카즈만이 어디 일을 했었냐면 SEI라고 미국에서 이제 그 우주선 쏘고 그 군사 그 비행기 이렇게 열추정 미사일 만들고 이런 거 하는 랩에서 이 사람이 CMU 박사 나와서 그 사람 연구를 하다가 자기 박사 논문으로 한 거를 자기가 이제 논문으로 발표한 걸 에이템이라는 걸 자기 이제 요 위에 메리샤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말을 처음 만든 분은 여자예요. 메리 샤오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인데 그냥 그 동네에 가면은 이렇게 흔하게 만나는 그런 아주머니 같이 생겼어요. 진짜 키도 작고 별로 이렇게 학자 같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분이 타는 자전거 제가 이렇게 80불인가 이렇게 중고로 사가지고 내가 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은 그랬고 그때 당시 저는 이제 98년에 제가 기술사를 땄으니까 최연소 기술사 따가지고 굉장히 겁없을 때니까 근데 그때 이제 금융 프로젝트 몇 번 해보고 넌 대한민국의 금융 시스템을 알아? 이렇게 하고 이 사람 난 금융은 모르지만 너 이거 항공 시스템 이렇게 되는 거 알아? 아키텍처하고 추가라고 다퉜거든요. 한참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1시간 안에 이런 거 이해되기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이거 하나의 품질 속성별로 품질 시나리오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아키텍처에 임팩이 주는지를 정의를 해놓으면 얘를 매개체로 해서 이쪽에 비즈니스 피플들과 테크니컬 피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게 이밸루에이션의 뜻이에요. 더 정확하게 보면. 이건 이제 제가 그 숙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이야기해 준 게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프로덕트는요 네이처가 있어요. 네이처. 그러니까 핸드폰이 계속 작아졌죠. 그래서 나중에 귀걸이까지 만들어졌어요. 이탈리아 여배우가 그 삼성의 핸드폰을요 2G폰이긴 하죠. 귀걸이로 걸고 다녔어요. 이쁘다고. 근데 다시 커졌어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만드는 소프트웨어는 특징이 뭐냐면요. 소프트웨어라는 제품의 특징은 형태가 없는 거예요. 한 20년만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존재하지 않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20년만 전에 태어나서 그거를 이렇게 바꿔서 표준으로 만들었더라면 그게 표준이 됐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떤 네이처에서 딱 표준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ABAS거든요. Attribute Based Architecture 스타일이에요. 모든 소프트웨어가 어떤 속성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이 폴더폰이 있고 막대기 폰이 있어요. 근데 폴더폰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장이 달라 예를 들어서. 근데 막대기 폰은 방수가 약해.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막대기 폰은 외부 변화에 취약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아키텍처라는 특성 자체가 아키텍처 태어나면서부터 얘는 이런 품질 속성에 강한데 이런 품질 속성에 약하다. 그런 어떤 네이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처음 발견하게 된 게 아키텍처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만든 모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런 아키텍처 스타일로 분류하겠다. 그리고 이제 갱오포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걸 이제 디자인 패턴으로 그걸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디자인 패턴을 많이 알았었거든요. 국내에 제가 디자인 패턴을 막 강의하기 시작해 98년, 99년 이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CMU 교수님들도 잘 봐가지고 이제 그거를 좀 한번 좀 좋은 평가도 받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코딩 해봐도 이제 요즘 디자인 패턴 혹시 모르시는 분 손 들어오세요. 거의 다 아시는 거죠. 어차피 손 안 드는 거라고 보니까. 그 디자인 패턴을 모르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대로 이해하는 분은 별로 없긴 하죠. 근데 디자인 패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옵저버 패턴과 비지터 패턴. 그러면 옵저버는 뭐가 되는데 비지터는 뭐가 안 되고 딱 속성이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선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키텍처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알아듣겠는데 더 들어가면 답답하겠죠. 그거는 어떻게 못해. 왜냐하면 그 같은 시간에 14년 전에 같은 시간에 이제 강의를 듣는데 교수님들한테 이분이 와서 교육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교육을 하는 걸 듣고 교수님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여기서 더 설명을 1박 2일, 3박 4일 강의를 해도요, 코딩하면서 노가다를 안 해본 분은 이건 이해 못 해요, 결국엔. 근데 코딩 해본 분은 제가 그걸 2000년대에 듣고 딱 와가지고 우리 직원한테 딱 가르쳐줬거든요. 그분은 그 뭐 공부를 못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문대 나와가지고 코딩만 하던 분이었어요, 10년 넘게. 근데 그건 설명해 줬어요. 아키텍트 스타일이 이렇고, 야, 이 코딩 패턴이 이러면 이건 성능에 강점이 있는데 유연성은 떨어진다더라. 다 듣고 그게 뭐 대단한,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그러는 거 아는 거지 그냥 보면. 그쵸? 그냥 뭐죠? 반팔이면 춥고 긴팔이면 따뜻하다. 이런 건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A바스는 가르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코드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핵심이 A바스예요. A바스, 그러니까 이게 코드를 쭉 따라가면 자기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실 보면 별게 없거든. 실제 보시면 얘예요. 이게 A템 쭉 절차에 보면. 그 비즈니스 드라이버라는 게 뭐냐면 비기능 속성별로 실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제품에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제품에 어떤 기능들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 시나리오로 설명된 요구사항이에요. 그러니까 non-functional requirement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회사는 고객이 다 외국에가 있어요. 외국에다 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 애들하고 보통 비딩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예 그냥 RFP 딱 나와요. 그리고 그 non-functional requirement가 이제 이게 하여튼 뭐 괜히 제 회사 이야기하면은 그렇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그렇게 국제적으로 표준이라는 거예요. 프로덕트를 만들 때 non-functional requirement가 없이 만들면 아키텍트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 테크니션과 아키텍처를 비유를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테크니션은 이렇게 말합니다. 테크니션은 야 요즘에는 그룹이라는 이 스크립트가 최고래. 요즘 뜬대. 이거 해야 돼. 막 만들어. 그리고 자기 제품에 집어넣어. 붙여놔. 또 요즘은 또 뭐 소아가 떴대. 나 웃기지 마. 요즘은 소아는 같고 뭐가 뜨는 거야. 또 붙여.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표현하자면 심장이 다리 밑에 이렇게 붙어갖고 푸덕푸덕 뛰고 있고요. 내가 그런 메타포를 막 생각이 됐다니까요. 설명해 주려고 후배들한테. 이거 또 폐가 여기 머리 위에서 이렇게 붙어갖고 숨 쉬고 있고 코가 여기 있고 귀가 막 여기 있고 이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이 일관되게 이렇게 쭉 이렇게 웰 쉐이프트가 안 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기술이 막 다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테크니션이 만들면 그렇게 돼요. 아키텍트는 어떻게 하냐면 절제 미덕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20대 그러니까 20대가 타는 게 아니고 40대 아저씨가 중후한 멋에 타는 거니까 얘는 300km 달릴 필요 절대 없으니까 안정적으로 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거는 엔진의 마력을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돼. 그 기술은 여기에 적용하면 이런 부분을 손해봐야 되니까 그걸 하는 게 좋지 않아. 이렇게 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만들기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영어로 하면 그걸 아키텍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만든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원하는 비기능 목표, 비기능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거기에 딱 맞는 그 아키텍처의 모양을 거기다 이렇게 꽂아 넣는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여기서 더 내려가는 거는 코딩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거기까지만 딱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키텍처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키텍처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개를 하면 뭐가 되냐면 이 안에서 접근표를 씹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키텍처를 보고 이 아키텍처는 네모나니까 성능에는 유리하나 무어에는 나쁠 거다라는 걸 다 안다는 거죠. 누가? 노가다를 통해서 테크니션 레벨까지 올라온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 A10과 같은 체계적인 이 아키텍처 평가 방법을 배우고 그거를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상한 로봇을 만든다는 거죠. 머리 2개이고 이쪽이가 막 간이 막 붙어있고 얼마나 이상해요. 생각만 해도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예쁘게 뽑혀 있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피부가 뭐 이렇게 있고 뭐 세포가 다 있고 그게 딱 웰핏되어 있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반성을 해보면 이 뒤에 보면 뭐 아키텍처 접근법 이런 뭐 하나만 붙잡고 설명 들어가도 1시간 가요. 그러니까 그렇고 이 아키텍처 접근법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쭉 보고 이제 이런 그 뭐 트레이드 오프 센시티비티 뽑아가지고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에 가장 최적의 기술이 뭔지를 찾아다 넣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좀 주소가 없긴 한데 제가 좀 약간 좀 건너뛰어서 여기서 우리나라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뭐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IT가 발전할 때 목표를 가지고 발전한 게 아니거든요. 야 이번에는 CBD가 대세래. 그럼 CBD 무조건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SOA가 대세, SOA를 다 갖다 까는 거야. 뭐 버추얼라이즈 해야 되는데 그게 옆에 나는 우리는 안 해. 우리는 버추얼라이즈 해. 이랬대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웰핏이 안 되는 거예요. 웰핏이. 비기능 요구사항에 생각을 못 해본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뭐 더 나가면 이쪽도 3000% 나가니까 더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그 시장이 굉장히 왜곡된 게 사실 IT 산업을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에 보니까 건설업이 돼버렸어요. 건설 노가다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그 포인트가 이제 뒤에서 살짝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런 모양이에요. 큰 물은 보시면.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가지고 아키텍처 접근법은 뭐냐면 문제 이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탁자를 디자인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탁자를 디자인할 때 전부 다 디베이트 같이 모여서 토론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밑에 다리를 4개로 할까 3개로 할까, 이 판을 동그랗게 할까 빵듯이 할까, 요 높이를 얼마나 할까, 요 정도만 논의하면 대충 판이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뭔가를 이렇게 만들려고 할 때 그걸 하나를 다 만들어내기까지 위해서 고민해야 될 주요 이슈들, 아무리 큰 사업을 해도 그게 있어요. 신기한 거는 내가 100조짜리 사업을 해도 한 10개 포인트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결정이 돼요. 100만 원짜리 뭐 하나 사는 것도 똑같아. 한번 생각해.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오디오를 하나 사는데 처음에 오디오를 사러 딱 갔어요. 20만 원짜리 이렇게 그냥 CD 플레이 하나 사러 갔어. 갔는데 옆에 아저씨가 얘는 20인데 얘는 40이래. 갑자기 그때 궁금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얘는 왜 20인데 얘 똑같아 보이는데 얘 40이에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뭐가 영률이 얘는 좀 더 낮다는 거예요. 이 음원을 원하고 이렇게 가깝게 표현하는 뭐 이게 좀 다르대. 그다음 얘는 이게 뭐 오음수가 이게 좀 더 크대요. 그래요? 또 이 엔지니어이죠. 그래가지고 그 오음수가 뭐 그래가지고 그거를 6개월 동안 매주 쫓아다닌 거예요. 오디오 그 상가를. 그래서 온갖 걸 공부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샀냐면 2천만 원짜리 앰프까지 다 보고 그 다음에 250만 원짜리 스피커에다가 70만 원짜리 앰프 사가지고 여기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롱텀 플랜까지 만들어서 이제 2년 뒤에는 내가 500만 원 더 투자해가지고 이걸 해야지라고 산 게 10년 전이에요. 그 뒤로 오디오 한 번도 안 바꿨어요. 그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그게 결국 이제 뭐든 우리가 어떤 뭔가를 우리가 이제 만들든 뭔가를 사던 이렇게 의사결정 포인트가 있어요. 그쵸? 뭐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고. 타즈만하고 그때 이제 DMZ 가가지고 땅굴을 파는 걸 이렇게 보면서 노닥거리면서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신 말씀이 나한테 너가 드디어 아키텍처럴 어프로치가 뭔지 이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전체 모양이 결정되기까지 고민해야 될 주요 문제들 있죠. 그게 이제 아키텍처 어프로치라고 해요, 걔를. 그러니까 아키텍처 어프로치는 문제 영역인 거예요, 영역. 그래서 아키텍처 어프로치가 보통 이제 아마 3개, 5개 이렇게 뽑힐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의 아키텍처 어프로치,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시스템 아는데 채널의 이 앞단에 이 채널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이게 중요한 것 같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모든 전체의 턴어라운드, 이 슬로프 타임이 0.3초 안에 리턴이 와야 된다. 그리고 애니 디바이스가 붙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비기닝 요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있어서 얘는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까? 그게 택틱이에요. 그 문제에 객관식 문제로 치는 대안들 있죠. 걔네들이 택틱이에요, 택틱. 그 택틱들을 쭉 적어. 하나의 아키텍처럴 어프로치 안에 여러 개의 택틱들이 있어. 그럼 각 택틱들을 분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택틱은 성능의 강점이 있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이제 뭐 자동차를 사요. 자동차를 사는데 막 고민을 해야 돼. 전체적으로 볼 때 이제 그 엔진의 배기량. 요즘 우리나라는 배기량이 이제 가격하고 비례하니까. 그럼 이게 어떤 게 좋냐? 그럼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배기량이 클수록 기름을 많이 먹는다. 근데 뽀대는 잘 난다. 뭐 이런 아니면 좀 배기량이 클수록 힘은 좋은데 또 기름이 많이 먹는다. 그럼 나한테는 연비를 올리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순간 가속을 높이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의사결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아키텍처럴 어프로치는 몇 개의 품질 속성에서 나온 그 드라이버를 가지고 비교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템이 갖고 있는 철학이 다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언제까지? 모든 아키텍처럴 어프로치가 고려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방금 말한 그렇게 해서 아키텍처 접근법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전체 정리하겠다. 여기까지 한 거는 에이템이고 거기서 그걸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러면 그 택틱을 실제로 구현할 때 그럼 이렇게 짜보면 어때? 저렇게 짜보면 어때? 이렇게 대안을 갖고 또 비교할 수 있죠. 그냥 제가 그러니까 14년 전에 딱 여기 와가지고 14년 전에 비행기에서 만났지 않았어요. 근데 14년 딱 와가지고 여기서 처음 적용을 하는데 야 코드 이렇게 짜면 이게 성능이 좋아지겠니? 유연성이 좋아지겠니? 다 알아 다 개발자는. 이렇게 짜면 어떨까? 다 알아 다. 안 짠 사람 몰라요. 근데 이제 큰 흐름이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림으로 만든 게 이건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얼추 시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도 나가면. 이밸루에이션의 뜻은 레이팅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이팅이나 오디팅을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키텍처 이밸루에이션 공부해봤더니 별 필요 없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레이팅이나 오디팅을 기대하고 열심히 시킨다고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게 이 아키텍처 몇 점짜리야 라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아닌가 꽝이야 이거 완전 꽝이네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를 하여튼 그 말 듣고 이밸루에이션을 보니까 좀 다르게 보이시죠, 그죠?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하는 거가 아키텍트와 테크니션을 결정짓는 한 가지 선이에요. 이 선이 딱 넘어가지면 이 사람은 아키텍트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테크니션이 되는 거예요. 테크니션한테는 제품이 관심이 없어요. 그다음에 내 회사의 목표가 관심이 없어요. 어떤 기술이 최신 기술이냐야 이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웨이를 할 뿐이야 마이웨이. 그러니까 이게 오거나이징이 안 돼요. 하모나이징이 안 돼요. 아키텍트는 그게 관심 있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전체 회사의 목표, 프로덕트의 목표 이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 아키텍트와 관련돼서 지금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는 어떤 그 협회 이런 데 오픈 그룹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게 토가프라고 하는 토가프 오픈 그룹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이게 좀 유명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다 들어보셨네요. 한 분 빼고 다 들어보시고. 어차피 손 안 되니까 반대로 물어보면 강의하는 사람은 마음 편하잖아요. 근데 그 오픈 그룹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머처리티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어느 기업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얼마나 이게 성숙됐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레벨 3를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사장님부터 말단 프로그래머까지 하나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레벨 3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우리 저희들 직원들도 같이 계시는데 여기 회사에 이제 2010년에 입사를 했는데 와서 이제 왔을 때 굉장히 의도적으로 해서 해외 프로젝트를 이렇게 많이 팔았어요. 시스템을. 결국 이제 제 사장님 이해하실 거예요. 막 저희 회사 자랑하는 편이니까. 근데 팔았는데 잘못된 거예요. 깨진 거죠. 이 프로젝트가. 박살난 거예요. 가서 봤는데, 현장 가서 봤는데 진짜 그 회사에서는 수십억을 막 손해보면서 거기다 이렇게 리소스 때려고 정말 고치거리 중에 고치거리인데 현장에서는 개발자 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코드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실제 망가지는 프로젝트를 보면 공통점이 그래요. 100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 일당 천이야. 그 사람 혼자서 그 코드는 그 사람 혼자서 만들어. 그러니까 어디 금융기관 오픈하려고 딱 까봤더니 안 돌아가더래. 그러니까 봤더니 어느 쪽 모듈은 아예 개발조차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게 가능해요? 이것 때문에 그러고 이것 때문에. 저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이 겪는 이 업의 고민이 바로 저거예요. Lack of visibility. 그러니까 건설은 그럴 수가 없어요. 건설도 사실은 이제 이 Lack of visibility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싱크홀 생기고 난리죠. 땅 밑에 100m 밑에서 어떤 애가 땅을 뚫고 가는데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안 보인 거지. 그 사람이 눈앞에서 그냥 길바닥 헤치고 난리 쳤으면 그랬겠어요. 너도 나도 다 가서 똑바로 해 이랬겠지. 근데 땅 밑에 100m, 땅속 100m에서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매니지먼트는 가시화될 때부터 매니지먼트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매니지먼트는 되게 쉬워요. 뭐든 가시화 시켜놓으면 매니지먼트는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소프트웨어는요, 본질상 안 보여. 아무리 큰 시스템도, 아무리 고생해서 만든 시스템, 모니터 하나로 봐야 되거든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이밸류에이션하고 이걸 딱 느끼기 시작하면 이 ATEM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 ATEM은 보이지 않는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보이게 만들어줘요.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3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존재하진 않았어. 그죠? 근데 이제 누구랑 다 딱 스마트폰 먹고 이거는 프로세스 몇 개짜리고 얘는 속도가 좀 떨어져. 얘는 속도가 좀 빨라. 얘는 어떤 게 장점이 어떤 게 단점이 다 알죠. 어떻게 알아요? 그 그러니까 택틱이 객관식의 이 예제를 알잖아요. 어떤 문제의 대안들, 옵셔널, 얼터네이티브 솔루션들 그거를 내가 자꾸 경험하다 보면 아는 거예요. 경험하다 보면. 그 코더들이 그렇게 배우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딱 던져주면 하나 고쳐놓고 컴파일 되면 이거 헬로 월드 뜬다. 또 안 뜬다. 이러면서 자꾸 경험적으로 배우는 거야. 여기 고치면 안 되는 게 여기 고치면 되는 게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동그란 건 잘 불러봐. 네모난 건 딱딱해.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경험적으로 체득됐던 게 그 어느 퍼플레이션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딱 넘어가서잖아요. 그래서 그게 센스가 돼요. 커먼 센스가 딱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랭귀지예요. 안 그래? 안 그래? 몇 년 전에 모델 뷰 컨트롤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안 했어요. 20년 전에는. 근데 지금 모델 뷰 컨트롤을 이야기하면 이쪽 분야인 사람은 다 알아요. 심지어 개도 알아요. 랭귀지야 그냥 랭귀지. 그쵸? 그래서 이제 필롭이라는 사람들이 패턴 오브 랭귀지라는 개념을 제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계속 발전되게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오픈 소스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도 그런 거고요. 자기가 이 블록에 대해서 그 안에 랭귀지 레벨의 텍사노미까지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메타 레벨에서. 그러니까 가시화의 길이에요. 가시화의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갈 길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이제 외외 가서 한번 척 치면요. 이거 소프트웨어 가시화 툴이라고 해서 막 떠요. 오픈 소스 공짜로 막 주는데 막 중복 코드 검사해주고
그죠? 뭐 복잡도 계산해주고 자기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I don't know. 보여줄 수가 없어. 왜냐면 원래 소프트웨어가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보려고 하지 말고 그걸 믿고 쓰라는 거지. 그거를 과반수 이상이 쓰기 시작하면 그게 파워가 되거든요. 자기 마켓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ATEM이라는 게 이 이후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 아키텍처 가시화, 또 아키텍처 분석, 아키텍팅, 리팩토링, 리스트럭처링 거기서 전부 다 이 개념을 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례로 보시면 이게 이제 ADD라는 거예요. ADD. 이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한글도 갖고 왔는데 없어요. 근데 그 보내드린 자료 찾아보지 마세요. 없어요. 안 갖고 왔어요. 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드릴 자료를 만들다가 다행히 이제 이 프린아웃 한 자료하고 갖고 오는 자료하고 달라도 된다더라고요. 아 이런 고마울 때가. 그래서 일단 요즘 이제 조금 바빠가지고 프린아웃 자료를 그냥 일단 만들어 드렸고 나중에 좀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저희 웹에서 제가 그냥 베껴온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 영어도 좋으실 테니까 영어보다. 그래서 이 어떤 아키텍처의 이 번역을 아키텍처럴 어프로치를 아키텍처 동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키텍처의 대상 문제인 거죠. 그걸 갖다 놓고 적당한 스타일이나 패턴을 정해서 걔를 구현해 본 다음에 얘를 그 품질 시나리오 갖고 검증해서 될 때까지 계속 반복. 요거를 속성 주도 설계라고 해요. 그래서 어트리뷰트 드리븐 디자인이라고. 그래서 거의 요즘은 아키텍트라고 조금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거의 매뉴얼처럼 외우고 있어. 아직도 이걸 몰랐다 그러면 여러분 좀 반성하시면 돼요. 내가 아직은 뭐 아키텍트 쪽으로 아닌가 보다. 반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속성주도 설계라는 것도 실제로 보면 메인 그 아이디어가 ATEM에서 갖고 온 거 알겠죠? 아시겠죠? 그죠? 이게 영문 버전이거든요. 똑같아요, 여기도 보면. 충분한 리퀘어먼트를 먼저 모아요. 비기능 요건을 정한다. 그러니까 비기능 요구사항을 컨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키텍처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거는 ABC를 모르는 거죠. ABC. 그 다음에 시스템의 어떤 그 영역을 쪼개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제가 이제 탁자죠. 탁자라는 녀석이 아키텍처 만들고 싶어요. 그럼 일단 비기능 요구사항을 먼저 만들라는 거예요. 강사형이고 한 20kg짜리 물건 이상은 안 올릴 거다. 그리고 일단 값이 좀 싸야 된다. 단체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겉에는 좀 이뻐야 된다. 이런 비기능 요구사항이 있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요? 몇 개 나눠요. 위에 탁자, 여기 판, 다리 이렇게 세 개로 나눴어요. 영역으로 디콤포즈하라는 거예요. 되게 단순해요. 그게 아키텍트예요. 그게 아키텍처가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 비기능 속성을 이 중에 어느 하나의 컴포넌트에다가 딱 적용을 해봐. 그래서 성능에 이 판자가 영향을 얼마나 주니? 이게 동그라면 성능에 도움이 되니? 네모나면 동그란 성능에 도움이 되니? 아니면 삼각형으로 만든 성능에 도움이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좋은 것 같아? 라고 결정해서 그게 확정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요 앞에 판으로 넘어가. 비기능 속성을 다시 통과해봐. 다리로 넘어가. 비기능 속성 다시 통과해봐. 이게 계속 반복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아키텍처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러분은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나오는 모든 아키텍처 관련된 방법론을 다 이해한 거예요. 다 이해. 다 그게 그러니까 큰 흐름은 맥은 그 맥이에요. 전부 다. 뭐든. 이게 이제 ADD고요. 이게 이제 마르미 3. 11년 전에 제가 만들었다. 저 이거 만들 때 코피 쏟았어요, 진짜. 제가 코피 잘 안 썼는데. 왜냐면 그때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렇게 막 같이 만들다 보니까.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 소프트 아키텍처라는 말이 없었고요. 응용 아키텍처였어요. 응용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건 벌써 이제 안보기 된 지가 꽤 됐나 봐요.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근데 이제 요 뒤에 이제 뭐 RUP 나오고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보면 소프트 아키텍처를 초안을 만든 다음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프로토타입 해가지고 얘를 그 이밸리에이션을 해요. 점검하면서 이밸리에이션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또 돌려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안에 실제 절차를 보면 그렇게 돼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피하는 이건데 영상을
그러니까 아키텍처 요구사항은 비기능 요구사항인 거예요. 만들어. 그다음에 대안 아키텍처를 정해요. 그다음에 그걸 품질 신화라고 집어넣고 평가를 한번 해봐. 결정을 해. 또 돌려. 될 때까지. 뭐 아키텍처 어프로치를 다 리뷰했을 때까지. 그래서 더 말하면 쓸데없는 거 제가 욕심껏 많이 가르쳐 주면 오히려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딱. 그러니까 이벨루에이션 할 때 이렇게 막 표를 붙여놓고 막 이렇게 도트 붙이고 뭐 이렇게 막 해라 이런 게 쌤이에요. 아키텍처 어널리시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어널리시스 메소드. 쌤이라는 게 그거고요. 그다음에 그 ATEM은 쌤 플러스 에이바스 플러스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웨이팅이 필요가 없더라고. 왜냐면 워낙 눈치들이 좋아갖고요. 누가 센 놈인지 봐서 그 사람이 딱 가고 싶은 대로 그냥 나도 그거 딱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번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팅으로 가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신기한 건 뭐냐면 보팅을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한번. 처음에 저도 이제 얼뜨기 때 막 우겨가지고 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한번 이래보고 싶어가지고 막 갖다 붙이고 막 고생해갖고 막 기억이 써내갖고 보팅을 했어요. 보팅 다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 왜냐면 의사결정자가 생각한 거랑 다르게 나오면 일한 거 자체가 부정당해요. 뭘 이상한 걸 바꿔가지고 쓸데없는 걸 만들라고 다 뒤집어! 그러면 다 뒤집혀. 아무 소용이 없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쌤이 맞지 않구나. 그걸 잘 알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쌤은, 미국 애들은 그걸 이제 뭐, 매뉴얼 보면 나와요. 뭐 인당 이 스티커 3개씩 줘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거 3개씩 붙여. 제일 많이 받은 걸 이렇게 2개를 뽑아서 또 붙여. 그래갖고 이제 어떤 레이팅을 갖거든요.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또 대표해서 디베이트 시키고 말이에요. 그게 이제 쌤인데, 그게 별 의미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품질 속성을 놓고 서로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이 아키텍처 그림은 그때 이거 하는 거는 이거 하면은 저기 유지보수가 힘들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때 안 간 거였잖아.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쌓이면서 조직이 난리지가 이렇게 통일되기 시작하면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해. 그 큰 흐름은 똑같다는 거예요. ATEM이나 얘나. 아셨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오늘 별로 다 질문이 없네요. 그래서 실제 이게 이때 이밸류에이션은 진짜 평가한데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저기서 들어갔더니 2009년인데 이것도 한 5년 전 자료이긴 한데 거의 한 60%, 50% 이상이 실제로는 자기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이밸류에이션 할 때 이거 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건 뭐 여긴 그런데 ADD는 거의 바이블처럼 쓰고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들이 ATEM을 쓴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ATEM을 보통 우리가 구현 다 끝나고 진단은 그때 받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설계 중간에, 그러니까 설계 중간에서 구현 전에 초기 설계 끝내고 이때 하는 게 주로 맞더라는 거죠. 대충 이제 여러분이 보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평가라는 개념이 뭔지 이해하셨다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여기서 이해 안 된 분은 질문하세요. 이 다음 넘어가는 거죠. 저기가 그 하단표 그림이 조금 더 앞으로 여기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더 이쪽으로요? 예. 얘가? 예, 그래도 맞는 거죠. 예. 왜냐면 분석 끝나고 거의 시작인데 사실 이제 여기 이쪽으로 좀 완전 여기는 못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 그렇죠. 한 중간 정도로 가야죠. 예. 네, 정확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프로토타입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거 정도 끝난 다음에는 바로 그 디베이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 이제 두 번째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 발전해 오면서 현재까지 지금 SI 회사들이 뭐 다 소프트웨어를 예전에 하던 업을 버렸다고 봐야죠. 현재는. 그죠? 그래서 요즘은 IT 관련 학과에 IT에 I자만 띄면 지원을 안 한대. 그래서 많이 IT 관련 학과 수능 점수가 되게 낮았다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가면 맨날 밤샌다.
건설에서 노가다 하면 비 오면 쉬는데 여기는 비 와도 일한단다. 그냥 고생 개고생해. 그다음에 마지막에 잘 가면 어디 그 신도시에 가서 통닭이나 굽고 산단다. 이런 게 있으니까 뭐 빨라야 45세 넘어가 50대 되면 은퇴해야 된다. 하도 자꾸 바꾸니까 기술을 자꾸 바꾸니까. 너도 나도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이제 업이 이걸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고 최대한 짧게 설명해볼게요. 업이 어떻게 됐냐면은 그동안은 그게 SI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을 주면 개발해 줄게요. 요구사항을 안 주시면 개발 못하죠. 그쵸? 대신 고객은 왕이니까 요구사항만 주시면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비 오는 날도 일하고 토요일 날도 일하고 밤을 낮처럼 일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맞춰주고 내가 죽을게. 그게 업의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업에서는 뭐가 없냐면요, 아키텍처가 없어요. 왜냐면 눈앞에 있는 고객이 만족하면 끝이거든요. 이렇게 본질적으로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02년 이때 제가 만든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만들고 제일 처음 만든 걸 제가 하면서 이제 그 SI 회사들 아키텍트 팀에 그 교육도 시키고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걸 따라서 만들다가 최종적으로 이제 국가 소프트웨어 뭐 프레임워크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나중에 이제 했는데 그 국가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라는 게 그 국가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게 다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키텍트가 할 일이 더 없어졌어. 그냥 그 매뉴얼 갖다 받아다 코딩해서 짜면 되는데 뭐 그게 할 일이 뭐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요, 이게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만 타고 딱 뜨면 완전히 이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그 상식이었던 거예요. 외부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딱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도 이제 저도 여기 와서 이제 저희 회사는 다 고객이 외국에 있으니까 주로 이제 뭐 유럽, 뭐 중동, 뭐 미국 이런 데 이제 일본 뭐 이런 데서 팔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요, 요구사항을 더 내면 돈을 더 주는 거고요. 제일 좋은 거는 주문형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너 제품이 뭐야? 그걸 내가 살게 해요. 프로덕트 마켓이에요. 프로덕트 마켓.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내가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마인드 취해보세요. 비록 그 외국 애들이 그걸 뭐라 하냐면 영어로 바디샵 서비스 한다는 거예요. 바디샵 서비스. 업태가 바디샵 서비스래. 바디샵 뭔지 아시죠? 마사지업인 거죠. 마사지업. 어깨도 좀 더 붙이고 어깨쓰면 다리도 주물러도 다리도 주물러. 바디샵 서비스. 실제 책에 나오더라고. 바디샵 서비스라고. 반대가 패키지 이제 이 비즈니스인데 이 프로덕트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다 보면 뭐냐면요, 내가 뭘 만들었어. 이걸 만들었어요. 고생해서 만들어 탁 내놨어요. 근데 이걸 살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 최소한 5명은 사줘야지 본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이제 꼭 저희 회사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예전에 어떤 회사가 그 패키지를 이렇게 지향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SI에서 대부분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뭐가 장사가 된대. 대기업 그룹 계열사라 돈은 많잖아요. 한번 투자해봐. 그러면 돈을 투자를 딱 하는 거예요. 한번 꺼내면 그냥 10억씩 꺼내. 만들었어. 시장이 딱 런치했어요. 그러니까 팔려고 봤더니 안 팔려. 뭐라냐면 고객들이 이런 거 뭐 다른 것 좀 이것도 좀 더 넣어주고 이것 좀 더 넣어주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세일즈는 뭐라 그러냐면 그 고객이 그 관심도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팔으라고 한다고. 그럼 뜯어 고치라고 그래요. 그럼 막 그거 뜯어 고쳐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새로운 사람이 다 와가지고 이거 새로 만드느니 이거 옛날 코드가 걸레 같아서 이거 다 버리고 새로 짜는 게 몰라요. 그럼 이제 옛날 팀을 쫙 삼겹살 통닭집 뭐 이런 거 하고 쫙 생맥주집 만들어 쭉 빠지고 새로운 사람이 다시 싹 와. 싹 버리고 이제 다시 또 10억 또 받아가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 이러기를 지난 10년 동안 계속 그룹 사다가 반복한 거예요. 이렇게 갈아엎고 이런 거예요. 대충 이해되시죠? 그쵸?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는 소프트웨어는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뭘 보고 깨달은 거냐면 이제 닷컴 버블 빵 터져갖고 2000년대 초반에 미국 애들도 무지막지하게 망하고 그래서 어디죠?
슬로원 대학교, 슬로원 랩이라고 있는데 그게 그 쿠스마노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망한 소프트웨어 기업, 일반 기업 말고 소프트웨어 기업이 연구를 잔뜩 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뭐냐면 소프트웨어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고객도 지가 원하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고 만드는 놈도 지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경영학 용어로는 이거를 그 뭐죠?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메소드로 하면 안 되고 린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메소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예요. 처음에 시드를 먼저 만들어 보는 거예요. 다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컨셉만 딱 만들어. 그래서 영어 할 줄 아시고 안 읽어줘도 알겠죠? 그래도 제가 서 있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컨셉을 가져, 만들어.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거를요, 알파를 가지고 런치를 해.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장사가 되는 걸 보고 나면 그때 캐시를 붓는 거예요.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쓰죠? 안 쓰시는 분 계시네. 카카오톡, 그래도 카카오톡이 뭔지는 아시죠? 네, 다 아시죠? 카카오톡을 보면 돼요. 카카오톡이 처음에 그분이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짜로 문자 보내는 솔루션이라고 생각했어요. 딱 그 기능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미니멈 피처셋 맥시멈 커버리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애들이 닷컴 버블 탱기면서 망한 기업 수천 개를 분석해 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마켓을 딱 예상을 하고 자신 있게 이거 만들면 돈 되라고 돈 끌어다 때려부는 애들은 전부 다 쪽박 차가지고 미국이니까 저기 통닭집을 아니고 뭐 이상한 데 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은 그래도 제기를 시켜줘요. 우리나라는 한 번 잘못하면 그냥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데. 그래서 그 아세요? 대학생 밑에 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 신용이에요. 신용이. 자영업자 사장님은 딱 자기가 벤처기업을 딱 여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은 모든 카드를 발행할 수 있는 신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아시는 분 있죠, 그죠? 벌써 이제 회사가 꽤 컸으니까 안 그러시겠죠, 김덕태 사장님. 근데 이제 그런 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애들도 많이 망한 케이스를 수없이 분석해 보니까. 그러니까 카카오톡과 똑같아. 처음에 그냥 이 문자 메시지 보내는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고 몇 년을 버텨요. 몇 년을. 그래서 한 2년인가 3년인가 공짜로 계속 하니까 기자가 취재를 했어요. 뭐라 하냐면 언제까지 공짜로 할 거냐. 당신 돈이 나와 도는 것도 아니고 언제까지 공짜로 할 거냐.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카카오톡 그 사장 이범수 씨인가요? 그분이 그 신문에 기사를 냈더라고. 자기가 네이버 이렇게 나오면서 주식 팔아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든 게 한 20억 줬대. 20억 한 3년 동안 들은 게. 근데 한 100억까지는 자기 부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끝까지 공짜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버텨고 가.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때까지 릴리즈 있죠. 릴리즈. 새로운 버전 패치되는 거. 그게 분기에 한 번 정도예요. 기업도 안 나. 새로운 버전이 올라가는 게. 서버 증설도 안 하고요. 그걸 버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갑자기 회원수가 2천만 명 이상 되니까 경쟁자가 생긴 거예요. 마이피플, 라인, 또 왓츠업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카카오톡이 펀딩을 받아요. 그때 가서 펀딩 받아서 캐시 인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릴리즈가 많아지는데 거의 매주 릴리즈예요. 거의 매주. 그러면서 계속 서버 증설시키고 계속 고객에다 우리가 무슨 여러분 4천만 대에서 감사합니다. 고객의 감사 기념으로 저희가 무슨 서버를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다음 또 계속 또 업그레이드 또 띄우고 그러잖아요. 그때 캐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캐시가.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코드는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코드. 걔들이 만들어 놓은 그 코드는 어땠을까요? 코드. 한 그때쯤에서 딱 버리고 새로 짰을까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럴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I 업으로 생각하면 이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다음 프로젝트 하면은 저거요 좀 잘못하게 됐고 새로 짜시죠 그냥. 새로 짜는 게 돈이 더 되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인건비 싸움이니까. 그죠? 근데 이 프로덕트 싸움이 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있는 코드를 어쨌든 써야 돼요. 이거를 갈아엎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이거를 어느 순간이 되면 순식간에 쫙 끌어올려줘야 돼. 경쟁자가 붙으면. 그래서 그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된 데가 98년이니까 그것도 한 15년 전으로 올라가네요. 15년 전에 그 책에서 설명한 게 뭐냐면 퀵북을 만든 데가 되죠. 퀵큰? 퀵큰이었죠. 인투이트라는 회사가 MS하고 붙어요. 둘이 경쟁으로. 근데 붙는데 MS가 밀려 거기서. 그래서 MS 머니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고 인투이트가 이제 퀵큰이라는 솔루션이 밀려요. 거기서 밀리는데 거기서 어떻게 쓴 거냐면 릴리즈를 이렇게 잦은 릴리즈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작은 기능을 가지고. 소비자가 그걸 보고 감동을 해. 안 떠나요. 붙어 거기에. 그래서 이겨요 그걸. 이제 경쟁 전략으로 붙은 건데. 하여튼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요. 좀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있다는 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돈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검증된 다음에 비로소 돈을 집어넣어서 회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의 프로덕트 산업에서 바이블이에요, 바이블. 이렇게부터 전부 다. 그러니까 쭉 해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캐시 인젝션까지 딱 하잖아요. 다음하고 머지에서. 캐시아웃 딱 시키고 성공적인 케이스가 딱 된 거죠. 그쵸? 정말 이 강의를 할 때 그분이 없었으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딱 그분 한 분 계시니까 짧게 딱 설명되잖아요. 그죠? 프로덕트업에서 딱 되니까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 회사의 개발자 입장에 대해서 아키텍처를 생각해 보세요. 아키텍처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문제가 뭐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 돼요. 찾지 마세요. 없어요.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캐시를 넣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셀프 펀딩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포인트가 딱 되면 그때 이걸 쭉 끌어올리는데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그 당시는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만들면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빨리 만들어야 돼. 빨리. 경쟁사를 제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 선을 올라서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뭐가 발생되냐면요. 빚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기술적인 빚을 진다는 거. 그걸 뭐라냐면 테크니컬 뎁트라고 해요. 워드 커닝이 처음 썼는데 이게 이제 올해 전 세계에서 소프트 아키텍처를 한다는 사람들이 이제 다 모여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메인 토픽이었어요. 메인 디시전 토픽. 그러니까 메인 디스커션 토픽이었어요. 근데 이 테크니컬 뎁트를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야. 아키텍처를 만들다 보면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뭔가 뜯어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생기는데 이걸 뜯어 고쳐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고치기가 어떻게 하면 저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건 뎁트는 없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근데 뎁트 없는 거는 그 비즈니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런 좀 전에 생각했던 그런 패키지 비즈니스에서는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고객이 없는 시장이었어요. 그럼 그거 버리 그대로 묻을 건데 뭘.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안 될 때는 이게 예를 들어서 1달러 빚인데 장사가 잘 돼? 딱 건드려봤더니 오 이게 대박이었던 거야. 이거 장사 되는 빚이었던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제대로 판 꾸려갖고 못 들어온 게 아깝죠. 진짜 대박 장사였으면. 제 말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사실 항상 고민이 그거 아니에요. 뭔가 만들 때 이게 대박일지 모르니까 제대로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플랫폼도 다 짜고 싶고 뭐 돈이 잔뜩 드는 거죠. 근데 그 돈 다 때려놓고 들어가면 그 순간에 시장은 변하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칼 꺼내지도 못하고 통닭집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대충 만드는 거예요. 대충. 최소한만 가지고 만들고 딱 붙어. 근데 이게 장사가 되는 시장이었어요. 그럼 그 순간 이게 대박 빚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그 시장이 발휘됐으니까 갑자기 가진 게 있는 걸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그 뎁트를 갚아내는 게 관건인 거죠, 사실은. 그 기술적인 그 극복을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는 그걸 알아요. 제가 이제 고통의 터널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다 알아요. 이제.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년. 처음에 한 1년 공부를 하고. 근데 이제 다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걸 버티고 넘어가야지. 그럴 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씩 팔리는 솔루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장에 런치해서 커스터머가 있다고 확보되기 전까지 그게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냐면 메이저 피처셋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 순간에 뎁트를 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뭘 또 해야 되냐면 투자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메인 캐시인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캐시를 많이 넣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캐시를 안 넣고 버티면 이렇게 가다가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업의 본질이 조금 이해가 되는 거지.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덕트 업이.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변화의 강건성을 유지하는 건 아키텍처 아니에요. 그래서 좀 전에 에이템 설명드렸으니까 만약에 에이템이 조직 내에 체화되어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이 비기능 속성에는 강한데 이 비기능 속성에는 약하다. 이 코드를 고치면 성능이 손해본다. 이 코드를 고치면 뭐 availability, 가용성이 손해본다. 저걸 높이고 싶으면 이걸 건드려야 된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그 ATEM이라고 하는 레이팅이 아니에요. 이밸루에이션. 진단이 아니에요. 평가. 아키텍처 평가가 중요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이걸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뭐냐. 결론이 뭐냐면 리팩토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봐보세요. 답은 셋 중에 하나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버티거나 가장 월스트 케이스고요. 새 거로 갈아엎거나 이 뎁트를 갖기 위해서. 이것도 없어요. 찾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필요한 건 다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강의에 집중해 주세요. 그래서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이거 많이 했죠. 근데 리플레이스 하면요 다시 짜면 그만큼 사고 안 친다는 보장이 없어요. 쟤가 짜가지고 2년 동안 짜면서 그 고생해가지고 온갖 닥짓을 다 했잖아요. 새로 짜면 그거 고생을 얘도 해요. 얘도 결국은 플랫폼만 바꿨을 뿐이 노가다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사에 와가지고 딱 하나 제가 일을 별로 많이 안 해서 한 게 별로 없는데 제일 처음 했던 게 뭐냐면 이거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거지 같은 코드도 리플레이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다듬어야 되잖아요. 리팩토링 해라는 거야. 리팩토링. 그러니까 리플레이스 못하니까 리팩토링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리팩토링 어떻게 했냐? 그래가지고 이제 잔뜩 붙은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겼어요. 리팩토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흑자가 돼요. 돈을 벌기 시작해. 그러니까 결국은 인크리멘탈 리팩토링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업으로 승부해서 살아남고 싶으면 인크리멘탈 리팩토링밖에 없어요. 한글로 번역하면 지속적으로 아키텍처를 성장시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례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에 대한 뭐 이런 방법을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이제 몇 년 전인데 사고 터진 프로젝트였어요. 오픈하려고 딱 갔더니 구현도 안 되는 게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서 이제 해결하러 갔죠. 재밌었어요. 왜냐면 거기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결하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모든 사람이 그 코드를 불신해. 만드는 사람조차도. 찍지 마시고. 아니, 저도 회사를 다니는데 회사에서 기밀 유치를 하면 안 되니까. 뭐 몇 년 전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요. 근데 이게 다 찍어놔도 별로 연결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서로 다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지만 이 코드가 돌아갈지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관리적인 문제들을 차차차차 해결했어요. 딱 끝났어요. 잘 해결돼서 운이 이렇게 고생해서 운이 좋게 해결 잘 돼서 말 잘 들어줘가지고 됐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아키텍처 이슈를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했냐면요. 돌아가고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코어 부분이 이제 뭐 브로커리지하고 뭐 메시징하고 이건 뭐 하는 소프트웨어냐면 그 터미널 이거 이렇게 오퍼레이팅 하는 거거든요.
9시 뉴스에 보면 꼭 컨테이너 구두 나오죠. 그거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였는데 이건 한 수백만 불짜리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돌아가는 거니까 가다 서다 그래 소프트웨어가 가다 서다 그리고 설 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서 그럼 껐다 켜 또 돼.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했냐면 코드를 전부 열었어요. 열어갖고 뒤져봤더니 한 40%가 아무도 찾지 않는 코드가 있어. 쓰레기 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져다가 그 코어 부분을 칼로 딱 잘라다가 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시 리디자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분석들을 해서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ATM 가지고 사실 이게 성능에서는 요게 좋지 않다. 이제 그 부분 딱 찍은 거예요. 요 부분 성능의 문제에는 요 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 요 부분을 대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요 부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요 부분 이렇게 바꿔볼 수 있다. 그래서 한 아키텍처 어프로치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고쳤어. 지금 이미 데드라인은 지났어요. 이게 이제 4월 4월 초에 오픈해야 되는데 벌써 한 5월, 6월 중에 그때 들어간 거예요. 준비팀 꾸리고 한 7월부터 시작했어.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그거를 코어를 돌아가는 시스템의 코어를 뜯어서 버리고 새로 짠 걸 갖다 딱 앉혀서 딱 맞추신 거예요. 이렇게. 그때 대라가 안 난 거예요. 그리고 2달 있다가 연말에 프로젝트를 끝낸 거예요. 성공적으로 런치해서 지금도 잘 써요. 재밌는 거는 그 지중해 그 영역에서 걔가 생산성 넘버 1 터미널을 늘었어요. 그리고 경쟁사도 거기다 배를 넣어. 잘 돌아간다고. 리빌드 한 게 아니에요. 소프트를 뜯어 고친 거예요. 가던 걸 뜯어 고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꿨어요. 다행히 글씨가 깨졌네. 알아볼 수 없게. 이쪽이 이제 프록시고 이쪽이 이제 뭐 메시지 큐를 넣은 거고요. 이쪽이 이제 뭐 브로커 집어넣고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분석해냈어요. 이게 이제 지금 한참 그게 지금 이게 전 세계에서 이제 저희가 이 솔루션 분야에서는 넘버 2 정도 돼요. 그때 만약에 리빌드를 결정했더라면 없었겠죠 오늘이. 그 코드 자체는 정말 참 옆에 앉아서 코드 제가 다 까봤거든요. 개발자 옆에 앉아서 다 까봤어. 근데 진짜 어떤 거는 정말 말도 안 되게 짜는 것도 있어요. 짜놨는데 그걸 다 코드 리뷰하면서 일단 클리징 시키고 그다음에 문제가 주로 발생하는 거에 문제 영향을 주는 주 영역을 딱 보서 뜯어 고쳐가지고 갈아엎은 거지. 갈아엎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이 세상에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아키텍처도 뒤집어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경쟁사가 완전한 스테이트 머신으로 짜져 있었는데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 제 선을 넘는 거니까 또 제 그쪽 담당 트랍 팀장 입장에서는 저라고 만드는데 다 오픈앱을 만드니까 사실. 근데 그게 단점으로만 보였는데 어느 순간 이걸 다시 만들면 장점이 될 수도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성능에 문제가 된다는 거는 실제로는 뭘 막 많이 거친다는 건데 유연성은 좋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마케팅 포인트로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피처를 보고 논리, 이게 크게 모듈을 몇 개 이렇게 잡는다는 거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런 아키텍처들을 집어넣어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이 안에 보시면 뭐 복잡하게 써서 그런데 ATM을 돌린다고 보면 돼요. ADD를 집어넣어서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그 분만 뽑아다가 리팩토링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에 한번 맛을 붙이기 시작하니까 회사가 뭐가 있어도 일단 리빌드는 갖고 올라가고 혼만나고 이러니까 일단 리빌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어디 딴 회사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진짜 우리나라 소프트웨어로는 세계 넘버원 될 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근면해. 그때 스페인 직원들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당신 직원들처럼 일하면 자기 죽을 것 같대요. 두 번째 굉장히 고급 엔지니어가 값이 싸. 풋돈 주면 굉장히 가서 열심히 일해주니까 그러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10분 전이라니까 몇 장 더 있긴 한데 강의 괜히 해보는 것보다 이 정도 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그래서 ATM이 뭔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업이 전통적인 SI업에서 프로덕트업으로 바뀐다는 게 어떤 뜻인지 설명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테크니컬 뎁트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테크니컬 뎁트를 갖기 위해서는 리엔지니어링과 리팩토링, 리스트럭처링밖에 답이 없는데 결국 그 리스트럭처링의 코어는 에이템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본질적으로 에이템에 집중해서 품질 속성과 그걸 중심으로 트레이드오프 해가는 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질문.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